네, 금요일은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9월 CP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젯밤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기자님께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네, 어제 CPI는 사실 지난달에 비해서는 0.1% 떨어졌지만은 사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또 이 매주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보다 네.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그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번 허리케인이 그 규모가 5급이잖아요. 엄청나죠. 그 네. 어마어마하게 네. 상당히 강한 거라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어떤 이제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근원 CPI가 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염려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올랐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프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님? 네, 저기 이제 파란 선에 점이 찍혀져 있는 네. 저게 근원 CPI 그건데요. 맨 끝에 이제 동그라미 표를 보면은 살짝 올랐죠. 뭐 0.1% 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뭐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 곤혹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연준은 이 물가를 볼 때 PCE를 보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미 이제 사실 PCE는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됐어요. 9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네. 근데 요거는 거의 이제 10월 말쯤에 발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CPI 발표된 거 근원 CPI를 보면은 대략 근원 PCE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0.1% 포인트 오르니까 이거 연준이 이제 지금 사실 좀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애틀란타 네. 그 연준 총재인 보스틱 네. 같은 분은 11월에 그러면 금리 인하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CPI하고 PCE가 각 항목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음료, 식음료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의료도 있는데 그 네.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식음료는 거의 비슷해요, 비중이. 네. 그런데 주택이 CPI에서는 무려 42%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엄청 많이 큰 차지하네요. 걸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PC에서는 24%밖에 안 돼요.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의료는 CPI에서 한 8.5%인데 PCE로 가면 22%나 돼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PI는 소비자가 내는 것만 지출하는 것만 보는 건데 네. PC는 소비자 외에 예를 들어 의료보험을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 직장 의료보험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커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주택은 0.25%로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오르긴 올랐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이 그 다운되고 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가 무려 0.56% 포인트나 올라가지고 네. 요게 PCE로 가면은 PCE를 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9월에 SEP 그 경제 전망 그 네. FOMC에서 했던 거에 그 PCE 전망은 얼마였냐면요. 2.6%였어요. 올해 연말까지 2.6%라고 했는데 네. 지난달에 나왔던 거는 2.7%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한 2.8%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연준이 그동안에는 이제 최근에는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물가는 잡혔으니까 고용만 신경 쓰자 그랬는데 지난달에 나왔던 그 고용 10월 네. 초에 나왔던 고용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고용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오히려 걱정이 다시 물가로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의료가 대표적으로 올라주면서 PC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는 고용보다 다시 물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동성 지표라고 꼽히는 M2가 또 1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M2와 또 CPI 인플레이션의 연관 고리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데 M2, 즉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가 오른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잘 보면은 이게 꼭 당연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에 M2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연준이 최초로 QE를 하면서 그런데 물가가 그때 안 올랐어요. 오히려 네.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건 오지 않았고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또 M2 증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실제 물가에 반영된 거는 한 16개월 후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후에 네. 이게 반영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M2를 갖고 설명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로 헤지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비관론자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빨간색이 M2 증가율입니다. 네. M2가 2020년에 확 올랐다가 지금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4개월 뭐 이렇게 쭉 같이 오른 이 빨간색이 이제 그 보여지죠. 근데 요게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게 16개월 이게 선행하기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뒤로 당긴 겁니다. 뒤로 이렇게 그 M2를 당긴 거고요. 네. 요 파란색이 물가인데요. 물가가 보면은 지금 이제 쭉 떨어지고 있는데 M2가 증가해서 물가가 오른다. 요거 말이 그렇잖아요. 네. 말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딱 요 기간만 그래요. 만약에 그 전 기간으로 한번 본다면은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저 파란색이 M2거든요. 네. M2가 증가하는 거하고 빨간색이 물가인데 뭐 어떤 관계가 안 보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16개월 딱 해가지고 딱 그때만 맞을 때만 보여준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또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M2가 또 시중 통화량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M2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M2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현금, 네. 뭐 지폐 같은 거 있죠.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예금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뭐 정기예금 이런 장기예금도 네. 하고 또 제가 이 시간에서 가끔 말씀드렸던 단기 자금 펀드 MMF 네. 그런 것까지 다 더한 그 규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게 많으면은 이제 시중에서 돈이 많다. 네.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있다. 그런데 이게 꼭 1대1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2는 현금과 예금, MMF를 포함한 통화량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잠시 또 기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발언을 했는데요. 지표가 적절하다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건너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파월이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부터는 고용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많이 잡혔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업률이 4.3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4.2, 4.1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고용을 잡아야 돼, 실업을 잡아야 돼, 이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는 뭐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준의 어떤 이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네. 크게 이제 바뀌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고용이
25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 같은 것도 많지만은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요. 네. 해드릴 텐데요. 그거 말고 이제 어쨌든 고용이 많이 늘었고요. 네. 그 다음에 GDP 예상이 너무 셉니다. GDP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 파란색이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얘기하는 GDP 나오거든요. 네. 그 지난주에 10월 9일이 얼마냐면 3.2%까지 올랐어요. 이게 이제 실질 GDP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미국처럼 큰 경제가. 네. 그다음에 뉴욕 연준도 이걸 발표하는데 여기가 3.1% 네. 이 정도고 그다음에 녹색이 세인트루이스 연준인데 뉴욕하고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를 합니다. 네. 또 새로운 게 나올 텐데요. 보면은 상당히 다들 이 세인트루이스는 뭐 굉장히 여긴 전통적으로 낮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뉴욕하고 GDP 나오만 보면 뭐 이 웃긴 얘기지만 다수결로 보면은 굉장히 GDP가 높게 나옵니다. 네.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이제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틱 총재가 했던 얘기가 네. 이거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컷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인하해야 된다. 네. 50bp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11월에는 네. 잠시 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다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가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추이에 대해서 기자님이 데이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실업률이 요 왼쪽에 있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뭐 4.1% 우리 떨어진 거. 네. 우리 이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거죠. 지난주 네. 금요일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고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용이 문제가 아니고 네. 실업률도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고용 쪽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스틱 총재가 제일 이제 강조했던 게 지금 상태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지표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런 엇갈리고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한 번은 쉬어가는 게 좋겠다. 한 번은 좀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FOMC 0.5% 포인트를 인하한 거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저번에 빚컷 단행에 대해서 조금은 보스틱 총재는 조금 서둘렀던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곡선 변화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곡선이 다시 올라간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빨간색이 네. 지난번 9월 18일 FOMC 회의 당시의 이 수익률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그 기준 그 금리 네. 5.25에서 5.5 사이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단기 수익률 제일 높았는데 그날 저걸 딱 인하하니까 쭉 이제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어저께 10월 10일 기준으로 본 건데요. 단기 수익률은 내려왔는데 사실 장기 수익률은 이게 연준이 단기 수익률을 내린다 올린다 한다고 해서 이 장기 수익률은 바로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 수익률은 사실 연준이 내린 거는 이게 하루짜리 금리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뒤에 있는 뭐 10년, 5년물 이거는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은 그 인플레이션만큼 장기 국채를 갖고 있을 때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실제 사실 이 장기 수익률이 올라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3.6에서 4.1까지 올라온 건데요. 네.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한 3주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시장이 이거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이제 이런 염려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보스틱 총재도 그러면 우리 좀 잠깐 좀 쉬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주 연준하처 시간에서 소포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해서 단기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었는데요. 최근 소포 금리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게 지난주 했을 때 이 소포 금리는 그냥 요 금리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통 뭐 IURB 지급 준비금에 대한 거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 영래포에 대해서 본다든지 요 상대적인 차이를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영래포 금리를 빼준 걸 봤어요. 그걸 보면은 2024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요게 0.1에서 0.0 사이에서 소포 금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올해 10월 초에 네. 이게 갑자기 확 뛰었어요. 무려 0.25까지 확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좀 성급한 분들은 이게 단기 시장 자금이 이제 경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분들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는 월말 효과 또는 분기말 효과가 이게 굉장히 크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했는데 그때 예상대로 지금 현재 이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분기말에 있는 그 유럽계 은행의 그 대차 대조표를 그 예쁘게 만들려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생긴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소포 금리의 급등은 월말 효과 또 분기말 효과인 것이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TFP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주황색이 BTFP 잔고거든요. 네. 저는 좀 더 많이 이번 주에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감소 폭은 작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른 BTFP가 줄어들면 이거는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꾼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지급준비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뭐 지급준비금이라든지 또는 은행이 다른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흔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BTFP만 여전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BTFP가 감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 중소은행, 소형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네.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이게 거의 한 얼마나 줄었네요? 한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네. 이게 그 줄었는데요. 1,000억 달러는 아니고요.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줄었는데 네. 근데 큰 뭐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는 소형 은행들의 그런 유동성 상황이 네. 아주 뭐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요걸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CP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연준화처 시간이었습니다.